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젠네 책스타 라이브 두 번째 방송입니다. 10시부터 시작을 했고요. 좀 2시간째에 들어갔네요.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하다 말았던 이 책에서도 2장 비엘름 라이히의 뭐였더라? 방금은 얘기했는데 까먹었어. 오르가즘의 기능. 네, 오르가즘의 기능. 그러게요. 이 방송이 딱 거기서 끊어지는 시간이, 아유, 참. 그 오르가즘의 기능인데 되게 흥미로웠기도 하고 좀 충격적이었던 게, 우리의 인생에서, 인간의 인생, 삶에서 오르가즘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아주 정말 잘 열심히 논리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지 않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데 이 당시는 얼마나 더 그랬을까 하는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논란에 휩싸였을 것 같은데, 네. 진짜 보고 있으면 정말 오르가즘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하구나. 그냥 단순한 쾌락 그 이상의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요, 인생의 어떤 행복하지 못하고 늘 어떤 해소되지 못한 어떤 욕망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혀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풀어서 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말이 꼬이네요. 네. 그래서 오르가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려면 여러분은 열심히 오르가즘을 느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제가 읽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이제 프로이트에 관한 내용도 제가 띠지를 붙여놓은 부분이 있어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들 중에서 골라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성교육의 중요성. 우리나라 정말 성교육이 참 잘 안 되고 있죠. 여기 보면 정말 맞다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성에 대해 물을 때마다 부모와 어른들은 입을 다문다. 마치 쉬쉬하는 것이 아이를 위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성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비밀로 두려고 하면서 점잖 빼는 건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예리하게 지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 관련된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그냥 쉬쉬하고 그런 건 몰라도 돼 하고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뭘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리님 안녕하세요. 네, 유리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지금 성에 대한 얕지 않은 지식이라는 책을 조금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좀 다 읽진 않았고 앞에 1, 2장만 읽었는데 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침묵은 무지와 두려움에 갇혀있다는 소리 없는 고백이다. 이거 촌철살인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 성에 대해서 더 공론화하지 않는 건 사실 우리가 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성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게 다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성교육에 관한 부분인데요. 무분별한 성행위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피해를 주니 조심하고 절제해야 한다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금기와 처벌만 내세우면 도리어 역효과가 난다. 한국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의 성교육 실태를 예로 이야기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네, 조지 부시 그 정권 당시에 네, 보수 우파가 피임과 낙태를 반대하면서 예, 여자들에게 그 순결 교육을 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낙태와 피임을 금지시키고 예, 순결 교육을 한 결과 결국 어떻게 되었나? 이런 오히려 성에 대한 무지 그리고 그에 따른 왜곡된 정보들이 파급이 되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성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왜곡된 정보들이 판을 치는 거죠. 결국 10대 임신율을 높이고 성병을 확산시켰다. 금지만을 교육받은 10대들은 피임기구를 잘 쓸 줄 모르거나 안 하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혼전 순결 교육을 철저하게 받으면 애들이 건전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순결 서약서 대박이네요. 그런 게 있었나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게 혼전 순결 교육을 철저하게 받으면 애들이 거기 세뇌가 돼가지고 정말 순결하게 결혼 전까지 순결한 생활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구강 성교나 학문 성교를 더 자주 한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이게 순결한 효과입니까? 교육이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런 순결 교육이나 네, 피임과 낙태를 무조건 금지하는 이런 정책은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수치심이 주입되면 담담하고 떳떳하게 성을 대하기 어렵다. 성욕을 억압하려는 태도가 소심하고 억압된 인간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이 성욕을 억압하려는 태도가 결국에는 그 인격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소심한 억압된 그런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고요. 죄의식과 수치심과 공포가 아이들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사회에서 성을 가두면 사람들은 성의 미궁을 헤매는 죄수가 된다. 성에 집착하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성을 비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알고자 하는 만큼 가르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가르쳐야 되려면은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부터가 먼저인데 사실 그것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싶다. 좀 그런 네, 성에 대한 지식욕이랄까요? 또 그런 게 또 발동해가지고 좀 읽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일가라고 있는 부분인데 남의 성생활이나 성취향에 쏟는 지나친 시간과 분노의 열정을 남의 성생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도마 위에 올려서 조리돌림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좀 그런데 그런 열정을 자신의 몸에 대한 탐구와 자기 성생활에 쏟는다면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세상도 좀 더 상큼해지고 화창해질 것이다. 이겁니다. 이거 진짜 일가라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네, 그렇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죠. 네. 그래서 오히려 금지하면 더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되게 상큼과 화창 너무 웃기지 않나요? 표현 너무 이게 좀 흥미로운 대목이었는데 자본주의와 성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네, 자본주의의 발생에 대한 다른 이론들도 있지만 막스 베버의 설명에 따르면
금욕을 머금고 자본주의가 태동했기에 여전히 금욕은 자본주의 안에 각인되어 있다. 자본주의가 금욕을 머금고 태동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성을 이용해서 유혹하고 광고하지만 막상 충족과 탐닉은 금지되어 있거나 소수의 권력자들에게만 허용된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게 진짜 핵심이었는데, 섹시해야 하지만 섹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막 광고 같은 거 보면, 뭐 소주 광고 같은 거 보면 얼마나 네 예쁘고 섹시한 여자들 나와가지고 그 광고하고 있습니까? 네, 섹시해야 돼요. 자본주의에 성공하려면. 그렇지만 그 여자가 정말로 네 아주 자유롭고 개방적인 성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금욕을 머금고 태동했기 때문에. 이 진짜 모순되는 거죠.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그런 것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아주 모순적인 자본주의와 성과의 관계를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읽어보면 자본주의는 금욕과 노동을 강제하면서도 그렇죠. 다른 한편으로는 대놓고 성을 상품화한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10대들마저 헐벗은 옷을 입고 관능의 몸동작을 하게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청소년의 성을 지켜야 한다고 떠든다. 그러니까 이 애들도 알아요. 이게 모순됐다는 걸. 이 젊은이들, 대학생들이나 뭐 연예인들 얼마나 헐벗고 다닙니까 요새? 헐벗고 다녀요. 노출이라는 거는 뭐 별로 그렇게 거리낄 게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에게는 미성년자니까 넌 안 돼. 넌 아직 어리니까 안 돼. 이렇게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청소년들이 성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다면 사실은 우리 사회가 다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됩니다. 성을 순결하게 지키는 그런 문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성을 상품화하면서도 그것을 자본과 결합시켜 이용을 하면서도 굉장히 모순적이게 청소년들에게는 이렇게 금기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오히려 더 빠져드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으니까요. 네, 김폭777님 다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수치스러워해야 하는 것은 성폭행 피해자가 아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당연하지만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제 뭐 2차 피해에 대한 내용은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서 2차 피해도 문제지만 이 성폭력의 악몽이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재생이 되는 건데요. 2차 피해. 그래서 이제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그러셨군요. 네. 핸드폰이 왜 말썽이었을까요? 지금이라도 오셔서 다행입니다. 그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피해자 치유의 기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쉽게 건네는 말들 중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잊어버려. 이미 일어난 일을 어쩌겠어. 계속 생각하면 너만 힘드니까 그만 잊어버려. 지나가면 다 괜찮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가해자에게 이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져야 피해자가 그 시점으로부터 이 치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잘 안 되죠.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폭행 피해자는 원만하게 사회생활 하기가 어렵다. 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폭행범들 아주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할 텐데 언제쯤 그런 세상이 오련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읽었던 부분까지만, 제가 뒷부분 아직 읽지 못해가지고 네, 소개를 드렸는데 재미있어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고 네, 좀 생각할 거리를 주는 책입니다. 예, 이 분야 관심 있으시면 네,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네, 문화 유전자 전쟁이라는 책인데요. 네, 칼레 라슨 그리고 에드 버스터스의 책입니다. 신고전파 경제학의 창조적 파괴. 고등학교 때 성폭행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하나에 대한 주제로 토론했었는데, 자료 조사를 하면서 어떤 30대 여자분이 중학생 때 비 오는 날 성폭행을 당했는데, 비가 오면 공황이 온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의 처벌은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정말 가장 기본적인 첫 걸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다 치유되지가 않아요. 처벌받는다고 해서 100% 마음의 상처가 낫지도 않지만 그것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 그 피해자들의 상처가 얼마나 치유되기가 어려운 문제일지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그래서 더 분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씁쓸하네요. 이 나쁜 성폭행범들은 정말 어떻게든 정말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아휴, 정말 악질적인 범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범죄들, 물론 범죄 간의 어떤 뭐 경중을 얘기한다는 게 조금 되게 좀 어불성설일 수도 있는데, 범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절도, 뭐 폭행, 뭐 강도, 살인, 예? 뭐 여러 가지가, 사기, 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악질 중에 악질, 굉장히 좀 질이 나쁜 그런 범죄가 아닌가. 왜냐면은 이 성폭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강자가 약자에게 자기 권력을 과시하는 형태로 벌어지는 경우가, 그게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잖아요. 대부분이 아니라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이렇게. 그래서 더 악질적인 범죄인 것 같아요. 정말 강력히 처벌해야 될 강력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 유전자 전쟁은 저도 이 책을 안 읽어봤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제가 팔로우하는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인치님이라고 할게요. 네, 인치님이 소개를 하셨는데 이게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네, 칼레 라슨이라는 네, 사람이 쓴 책이네요. 에드 버스터스는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잡지네요. 네. 격월간지랍니다. 네. 이거는 좀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제 신고전파 경제학, 아이고 뭔 소린지. 뭐 창조적 파괴는 또 뭐며. 좀 머리가 아파오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근데 이 책이요 보면은요, 살짝 후루룩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막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미지예요. 글씨가 없어요. 글씨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온갖 이미지들, 무슨 영화 포스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술술 넘어가겠죠?
네. 그리고 가끔 글. 가끔 글. 그래서 이제 목차를 소개시켜 드리면 뭐 이러면 교수님 경제 발전을 어떻게 측정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차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이 알맹이를 차지하려는 투쟁, 잃어버린 패러다임, 궤변, 비주류를 만나다, 생명 경제학, 심리 경제학, 캠퍼스에서 펼쳐지는 문화 유전자 전쟁, 선구자들 2017년 새로운 미학, 에필로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 앞에 표지만 봤을 때는 진짜 딱딱하고 뭐 읽고 싶지 않게 생기고 두께도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진짜 그것도 뭐예요? 이 밈워는 이거 밈은 또 이거 이기적 유전자에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그 문화 유전자입니다. 밈이 리처드 도킨스가 자기의 책 이기적 유전자에서 처음 언급을 했어요. 사람은 생물학적 유전자도 다음 세대에 복제하기 위해 살아가지만 사람은 또 이 밈이라는 이 문화 유전자를 또 복제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밈입니다. 그래서 어려워 보이잖아요. 어려워 보여요. 첫인상은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 사진들과 함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왜 우리 옛날에 우리 그냥 어렸을 때 읽던 백과사전 있잖아요. 어린이 백과사전 그런 거 읽는 느낌이 좀 나요. 네. 경제학에 관련된 개념들을 관련된 뭐 그림이라든지 사진과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약간 잡지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술술 읽다가 좀 넘겨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에는 이렇게 경제학을 점령하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경제학을 공부하려면 길은 두 가지다. 첫째, 명백한 모순을 죄다 무시하고 현 상태를 받아들인다. 낡은 패러다임이 앞으로 몇십 년은 더 목숨 부지하기를, 그 안에 자신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가슴에 성호를 긋는다. 둘째, 처음부터 비주류 편에 선다. 선동가, 밈전사, 점령가가 되어 교내 게시판에 저항적 대자보를 붙이고 강의 시간에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도전하며 패러다임 전환에 여러분의 미래를 거는 것이다. 이 에드버스터스의 모든 구성원은 여러분이 이 책을 읽은 뒤에 상상력을 한껏 발휘하여 지금보다 더 과감하고 흥미진진한 길을 선택하기 바란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다 읽을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읽을 게 많아서. 근데 이게 경제학이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경제학이 저는 대학교 때 교양으로 잠깐 들었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경제학의 벽을 좀 느꼈는데 좀 쉽게 설명된 책을 그러니까 좀 읽어보고 싶다는 느낌, 그런 욕구는 좀 있어서 네. 오늘 책들이 좀 센가요? 네, 아까 이것도 좀 셌죠? 네네네. 이것도 좀 세고 좀 도발적인 책. 네. 그러게요. 말투가 좀 다들 그렇네요. 아까 그 문화 유전자 전쟁의 그 뒷부분도 좀 강렬했죠. 둘 중에 하나다 하면서. 유리님 또 이렇게 분석해 주시니까 저도 느낌이 탁 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제 이 책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원래 소개하려고 했던 오늘 방송의 이제 메인 두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짜잔! 잘 보이시나요? 예, 이 정도. 네. 도스토옙스키 돈을 위해 펜을 들다, 이 책 정말 추천하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방송 다시 보기로 앞부분 놓치신 분들은 보시면 나와 있을 테니까요. 이제 이 세 권의 고전 소개를 드릴 차례입니다. 제가 사실은 다 읽으려고 했는데
오늘 계속 변명만 하는 것 같네요. 네, 여기서 좁은 문 읽었고요. 지금 이게 앙드레지드의 세 개의 단편 소설이 이렇게 함께 실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좁은 문 하나를 읽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방인 예전에 읽었고요. 페스트는 읽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만큼밖에 못 읽었어요. 진짜 앞에 딱 그 앞에 도입 부분 아주 조금.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페스트 읽어보고 싶으셨구나. 근데 제가 이 책 세 권을 오늘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 세 권의 작가가 지금 네 이제 앙드레지드고요. 그리고 이 두 권은 이제 알베르 까미인데 앙드레지드와 알베르 까미가 이 둘 다 프랑스 작가인데 20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 작가를 꼽아라 하면은 네, 그 손에 꼽히는 작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가의 대표작을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은 오늘 세계문학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20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 문학 작가 이 두 작가와 작품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 내용과 함께 작품의 내용 조금 곁들여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드렸던 책 그 프랑스 문학이었는데 고리오 영감하고 마담 보바리죠. 네네. 그 발자크와 플로베르의 소설을 그것도 이제 프랑스 문학에 손꼽히는 대작인데 그 발자크와 플로베르는 이제 시대가 조금 달라요. 시대가 이제 19세기를 대표하는 19세기의 아주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이 그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 그리고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라면은 이 앙드레지드와 이제 알베르 까미는 20세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 세대인 거죠. 그 이후 세대를 이끌었던 프랑스 문학을 이끌었던 작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세기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을 1위가 이방인이고요. 와, 1위입니다. 1위. 축하합니다. 1위래요. 그리고 2위가 여기는 없는데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라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분량의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네, 그게 2위랍니다. 그래서 뭐 이방인은 이렇게 얇고요. 이것도 이게 지금 이방인 전체가 이게 아니고 이방인은 정말 얇습니다. 이방인이 진짜로 끝나는 지점은 네, 작품 해설이나 뭐 서문 뭐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한 네 여기까지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 뒷부분은 여기는 이제 서문이나 무슨 작품 해설, 작가 연보 뭐 이런 거고요. 진짜 이방인에 해당되는 부분은 딱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만큼밖에. 진짜 얇죠. 초 얇습니다. 이렇게 얇은 책이에요. 네, 이렇게 얇은 책인데 네 맞습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면 어제. 아주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을 하는데 네 보여드리죠.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정말 유명하죠. 이 첫 문장. 근데 이 이방인이 이제 20세기를 대표하는 이제 프랑스 문학 그 중에서도 1위로 꼽힌 소설이라는 거예요. 네네. 왜 그렇게 유명한가 좀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의문이 풀렸어요. 일단은 지드가 이 앙드레지드가 이제 까미보다 좀 더 한 10년 정도 앞서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그래서 앙드레지드를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앙드레지드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고요. 일단은 까미보다 더 먼저 수상을 했어요.
까미는 이제 지드 이후에 수상을 합니다. 근데 이 앙드레지드가 이 사람이요 대단한 상층부 출신이랍니다. 대단한 상층부.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금수저죠, 금수저. 금수저 집안 출신인 겁니다. 그래서 아주 뭐 부유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목적도 돈 때문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이제 글을 취미로 쓰죠, 취미로. 누가 읽어주길 바라고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쓰고 싶으니까 쓰는 거죠. 네. 쓰는 게 재밌으니까 썼겠죠. 네. 네, 그런 작가입니다. 근데 굉장히 좀 이 지드도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특이점이 있어요. 다른 작가와는 다른 그런 점이 있었는데 아이고 이 지드라는 사람이 특이한 점은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은 모럴리스트라고 하는데 모럴리스트에서 모럴은 도덕입니다. 그래서 도덕주의자라고 바로 직역을 할 수가 있는 단어인데 이 도덕주의자가 어떤 굉장히 도덕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문학 강의 너무 좋아요. 진짜 순천으로 오십시오. 순천에 매주 셋째 주 일요일에 합니다. 다른 지방에서도 막 KTX 타고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쵸. 그 작품에서 읽는 거랑 또 강의 듣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네, 달라요, 달라. 이분이 이제 모럴리스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도덕주의자가 도덕을 중시하는 도덕주의자가 아니라 도덕을 테스트하는 사람이란 뜻이랍니다. 그럼 도덕을 시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도덕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을 한다는 거냐? 이를테면 어떤 도덕이라고 하면은 도덕에는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을 나누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모호합니다. 어떤 것은 금기이지만 어떤 것은 금기가 아니잖아요. 도덕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그 금기에서부터 조금 더 나은 것은 이거는 어때? 이거는 괜찮아? 이 정도는 어때?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그 금기의 선을 조금씩 넘어가지고 자꾸만 건드리는 겁니다. 그 경계를. 그 애매모호한 경계를 자꾸만 건드려서 그 지점에 대해 생각해보게 합니다. 정말 도덕적인 것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불편한 질문 던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럴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런 작품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교황청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좀 시험하는 종교의 의문을 품게 하고 막 신앙을 시험하는 뭐 이런 그런 작품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바티칸 교황청에 의해서 이 앙드레지드가 썼던 모든 작품들이 금서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냥 이 사람의 책은 무조건 전부 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읽지 마라고 교황청에서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반항하죠. 그 카톨릭 교에서 보면은 엄청난 이제 반항합니다. 이 앙드레지드는. 근데 이제 이 좁은 문도 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이 좁은 문. 좀 도덕을 시험합니다. 도덕을 시험하는데 이 좁은 문이라는 작품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우리가 미덕이라고 하는 선한 덕이라고 하는 이런 미덕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미덕이란 과연 좋은 것이냐, 미덕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덕의 함정, 미덕의 아이러니, 이런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이게 미덕의 함정, 아이러니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이제 줄거리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좁은 문의 주인공이 제롬이라는 이 소년이 있어요. 근데 제롬이라는 소년이 이제 자기 외삼촌 외숙모네 집에 놀러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는
사촌지간의 결혼이 굉장히 보편화된, 우리는 사촌끼리 결혼 생각지도 않지만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촌 누이들과 어울려 지내게 되면서 그 사촌 누이 알리사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제롬이란 소년 알리사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랑에 빠지는 계기도 좀 특이한데, 알리사가 자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 외숙모죠. 지드의 입장에서는 그 외숙모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네, 고통스럽게 울어요. 네, 프랑스는 그렇다고 합니다. 프랑스 워낙 그 연애와 결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일찍부터 그랬나 봅니다. 사촌끼리의 결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대요. 없었대요. 네, 당시에. 그래서 이제 외숙모가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독실한 카톨릭 집안인데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이 어린 소녀 알리사가 자신의 어머니 외도 사실에 충격에 빠져 막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이 제롬이란 소년이 발견해요. 그래서 그 우는 누이를 보고, 저 누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말 커다란 슬픔을 짐처럼 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누이를 지켜주어야겠다. 그 슬픔의 무게로부터 좀 지켜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는 누이를 보고 사랑에 빠져요. 평생을 그녀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것, 그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그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 그 설교가 또 굉장히 이 제롬에게는 꽂혀 있어요. 설교 말씀이. 그래서 사람들이 파멸의 길로 이르는 그 길은 아주 넓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으나 정말로 신에게 이르는 길은 좁은 문이다.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런 이야기에 감명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 누이에게 평생을 바치면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낭만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참 제가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면이, 그 사랑에 빠지게 된 장면이 좀 어이가 없어요. 그 동기가 되게 막 직접 보시면 그렇게 낭만적이다라고, 또 낭만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약간 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평생의 사랑을 그렇게 그런 동기로 맹세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좁은 문인데, 이제 그 알리사와 제롬 사이의 그 관계가 이제 중심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 알리사의 여동생, 그러니까 역시 제롬에게는 사촌 동생이죠. 사촌 동생 이제 줄리에트라는 그 여동생이 또 이 제롬을 또 사랑하게 돼요. 삼각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사랑의 방해물로 이제 등장하는데, 이 알리사가 여주인공이 많이 예쁘다고 묘사되고, 줄리에트라는 여동생이 예쁘다고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 언니인 알리사도 예쁘지만 이제 그런 제롬이 느끼는 어떤 신비로운 아름다움, 네, 좀 신비감이 있는 그런 외모로 그려집니다. 그 알리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자매가 얼굴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네, 사촌끼리 삼각관계인데요. 근데 누구죠? 줄리에트가 자기 여동생이 제롬 자신의 연인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 알리사는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자신의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해야겠다. 동생과 이 제롬, 자기 사랑하는 그 사촌과의 뭐라고 하죠? 사랑을 빌어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고 희생하기로 결심해요. 그게 어떤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려죠. 배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롬은 그게 반갑지 않잖아요. 제롬이 사랑하는 건 알리사인데, 예, 줄리에트를 사랑하지 않는데,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국 줄리에트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예 이제 둘의 인생에서 나가 떨어지게 되고, 이제 제롬과 알리사 사이에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이게 되게 좀 여기서 이제 그 미덕의 함정, 미덕이라는 어떤 역설, 아이러니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둘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요. 둘은 아무렇지 않게 누구의 방해도, 무엇의 방해도 받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자 오히려 이 둘은 더 당황해요. 당황하게 되고, 네, 서로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나지 않음으로써 편지만 교환을 하고 서로를 그리워하고 애틋해하면서 그 정신적인 교류를 하면서 사랑을 키워나갑니다. 만날 수가 있는데 일부러 만나지 않는 것이에요. 왜 이런 웃기는 상황이 연출이 되냐 하면, 제롬도 그렇고 알리사도 그렇고 둘 다 이 미덕이라는 그리고 자신들의 사랑이 정신적인 것이 좀 더 고결하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게 쉽게 이루어져 버리면, 우리가 쉽게 결합이 되어 버리면 어떤 장애도 없이, 그러면 그거는 좁은 문이 아닌 거잖아요. 남들 다 들어가는 넓고 쉬운 문인 거잖아요. 그게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야만, 네, 그 신앙적으로, 예, 좀 더 맞는 삶이다, 그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미덕을 위해서, 예, 그 둘은 억지로라도 그 둘 사이에 장애물을 만들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만듭니다. 진작에 그냥 결혼하고 잘 살았으면 될 일인데 그게, 그 과정이 정말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네, 나중에는 좀 진짜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예. 그걸 읽다 보면은 결국에는 씁쓸해집니다. 미덕이라는 것이 늘 항상 좋은 것인지 의문을 품게 돼요. 예. 그래서 아마 종교계에서도 이런 책,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이런 질문 던지는 작가를 달가워하지 않았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신적 허세.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네, 과연 정말로 모두에게 바람직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되묻게 됩니다. 불행하거든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이 미덕을 추구함으로써. 그래서 미덕이란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렇게 오히려 서로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 미덕의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우리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서로가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뭐 상대방을 위해서 뭐 이별을 결심한다든지, 뭐 잠시 어디를 멀리 떠나고, 뭐 말 없이 떠나고, 뭐 이런 네, 그런 스토리가 자주 등장하는데,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이 좁은 문과 관련된 내용, 그 비슷한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보면서 우리 막 답답해 하잖아요. 아이고, 이 답답한 사람아, 지금 가면 안 되지. 네가 여기 있어야 저 여자는 행복할 텐데.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서로에 대한 지나친 배려가 그들을 오히려 불행에 빠뜨리는, 그런 드라마적인 전개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그것과도 좀 전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걸 좀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미덕이라는 것이 허례허식이 비이성적, 비합리적인. 네, 그렇습니다. 미덕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함정, 미덕으로 모든 것이 다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미덕으로만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까미로 넘어오겠습니다. 이제 알베르 까미는 저 너무 웃겼는데 이 까미의 사진이거든요. 까미가 굉장히 뭐 아이돌, 지금 현재 현대인들에게 마치 아이돌 같은 고전 작가, 고전의 아이돌 이런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정도로 까미의 작품을 많이 읽는데요. 많이 읽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고전 작가들 중에서도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전 문학계의 뭐 아이돌이다, 뭐 이렇게도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까미가 이런 아이돌 작가가 된 데에는 또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또 분석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이제 까미가 얼굴이 또 괜찮아요. 얼굴이 괜찮고요. 또 굉장히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 머리를 늘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고 다녔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기름 발라서 빗어 넘긴 이런 헤어스타일을 늘 고수했고요. 네. 그리고 늘 사진 속에는 담배를 물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항상 옷깃을 이렇게 세워져 있죠. 세우고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굉장히 연출된 사진이라는 겁니다. 연출샷을 찍었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 작가 굉장히 자신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와 외모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작가였나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바나나 이미지도 있죠. 네, 실제로 이 알베르 까미가 그 자기 작품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주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니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제가 이제 부조리고요. 부조리. 이따가 이제 이방인에서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반항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반항아의 이미지는 이 작가가 의도했던 바에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자기 작품에서도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사랑을 다루려고 했는데, 이 작가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정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47세의 젊은 나이로 죽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작가가 이 자기 작품 그 이후에 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쓰려고 계획을 다 해놨는데, 그걸 실제로 쓰고 있는 작품이 있었는데 이제 미완성된 채로 그것을 다 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결국에 이제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한 소설은 이제 미완성인 채로 최초의 인간이라는 작품 하나만을 남기고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작품이. 그래서 까미의 대표적인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부조리와 이제 반항. 교통량도 아니 근데 이 교통사고 말이 나왔으니까 얘긴데, 이 까미가 이 사고를 당했던 그 배우의 모종의 어떤 세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어떤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증언이 있대요.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이 그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알베르 까미가 이제 소설만 쓴 게 아니고 막 뭐 희곡도 쓰고요.
또 뭐 에세이, 산문집도 쓰고요. 또 그런 문학뿐만이 아니라 또 저널리스트로서, 신문 기자로서도 기사를 쓰기도 하고, 사회 비평 뭐 이런 걸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도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활동들이 이제 그 소련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래서 그의 죽음을 이렇게 사고로 위장해서 사주했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증언이 있어요. 물증은 없지만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비운의 죽음을 젊은 나이에 맞이하게 된, 그래서 더 아이돌 작가가 된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이 사람이 오래 살다가 시들시들해서 죽었으면은 그 어떤 이미지에 덧붙여지는 어떤 환상 이런 것들이 좀 덜했을 텐데, 젊은 나이에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다 보니까 그를 추모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일어났겠죠. 그러면서 그의 이미지가 좀 더 이렇게 아이돌스러운 좀 더 이렇게 멋진 이미지로 만들어지는데 한몫하지 않았나.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또한 한몫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고전계의 아이돌 알베르 까뮈의 또 문제작, 20세기 최대의 문제작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방인이라는 작품을 먼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이방인의 등장인물 주인공은 메르소라는 청년입니다. 이 메르소라는 청년은 이 알베르 까뮈의 분신과도 같은 인물인데요. 그냥 그 자신을 주인공 삼았다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닮아 있고, 여기 나오는 이야기나 에피소드들이 좀 자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까뮈의 분신 메르소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한 통 받았다. 작품을 해설봤는데 이해가 안 되죠. 저도 그래서 오늘 사실 이 강의 내용이 정말 기대가 됐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실까 기대가 됐었는데 좀 도움이 됐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양로원에서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통보를 받고 그 양로원에 갑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근데 이 메르소라는 인물이 좀 특이해요. 굉장히 특이한데, 굉장히 세상의 많은 일들에 자신과 관련된 일들마저도 정말 무관심한, 세상 어떻게 보면은 좀 시크하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연연해 하거나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쿨하게 이러든지 말든지 굉장히 좀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엄마의 장례식에 가서도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시신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서 또 거기에 앉아있는 그 직원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기까지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엄마가 죽었는데 하나도 슬퍼하지도 않고 이 메르소가 엄마 시체를 보려고 하지도 않고 정말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가 끝난 다음에는 바로 이제 우연히 예전에 직장에서 같이 옛날 직장 동료였던 여자를 만나서 같이 놀아요. 해수욕을 합니다. 바다에 물속에 들어가서 아주 신나고 즐겁게. 거기에는 어떠한 슬픔도 없습니다. 그냥 즐거워요. 즐겁게 놀고, 그리고 여자친구가 아니죠. 그때까지는 이제 그 여자랑
이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예.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도무지 뭐 엄마가 어제 돌아가셨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예, 평온하고 태연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냉혈한처럼 보입니다. 저는 어떻게까지 생각되면 약간 정서적인 결함이 있지 않은가. 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소시오패스잖아요. 네, 소시오패스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좀 특이하구나.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인물이 자기 옆집인가 아무튼 앞집인가에 사는 그 이웃 주민인데 그 깡패예요. 동네 양아치 같은 아주 불량배 레옹이라는 인물하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조금의 친분을 맺게 되는데 그 레옹이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어떤 그 레옹의 여자친구? 네, 여자친구를 좀 대신 때려달라. 네, 폭행을 사주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네, 가서 때립니다. 정말 근데 그 이유도 참 되게 특이한 게 내가 그 레옹의 부탁을 들어주지 말아야 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서 같이 여자를 흠씬 두들겨 패주고 자기랑은 관계도 없는 여자인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놀러간 어떤 바닷가에서 그 여자의 그러니까 자기가 그 레옹하고 함께 두들겨 팼던 그 여자의 가족인지 아무튼 이제 관계에 있는 그 알제리인들을 거기서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겠죠. 이제 앙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유리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제 사랑을 나누고 나서 이제 그 여자친구, 메르소의 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고 하니까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지만 아마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은 왜 나하고 결혼을 하냐? 왜냐면 그 전에 이제 결혼하자고 하니까 그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결혼을 하냐? 라고 말이죠. 이제 생각났다. 마리가 말하니까 그런 거는 아무 중요성도 없는 것이지만 정 원한다면 결혼을 해도 좋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상 모든 일에 무관심해요. 자기와 관련된 일마저도 무관심한 이 메르소. 좀 기이하게 느껴지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이 기이한 무관심 때문에 결국 폭행에도 가담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해변가에서 자신이 함께 폭행했던 여자와 관련된 알제리인들과 맞닥뜨리게 되고 험악한 분위기에 말려들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땡볕 아래에서 마주치게 되는데 아주 탄탄 그 태양빛 아래에서 다가오고 있는 서로를 느끼고 경계를 하다가 이제 그 알제리인이 이제 칼을 집어듭니다. 근데 그 칼날이 그 태양빛에 반사돼가지고 메르소의 눈을 찔러요. 메르소도 경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칼을 꺼내는 것을 보고 권총을 빼어듭니다. 그때 권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뒤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